마케팅이 걱정인 당신, 이 영상을 놓치면 평생 지옥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범마케팅 팀장입니다. 기존의 입소문만으로 진행하던 마케팅 컨설팅을 멈추고 본격적으로 범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에 쫓겨 반평생 넘게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던 제가, 어머니의 가스라이팅으로 정신병원에서 약을 2년 동안 복용했던 제가, 두세 시간 자면서 1년에 쓰리잡을 뛰느라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갔던 제가, 이기적인 탓에 친구나 모임에서 왕따를 당하던 제가, 교환학생으로 간 이탈리아 대학에서 돈이 없어서 하루는 굶고 배고파서 1시간 동안 울었고, 작은 빵 한 조각을 훔쳐먹으며 기생충처럼 연명한 적이 있는 제가, 10개가 넘는 사업에 실패해 절벽에서 2번이나 뛰어내린 좌절 시도까지 해본 제가, 마케팅의 미음도 모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한 사업가로 만든 제가, 곧 폐업할 위기이던 여의도 금융권 회사에서 마케팅 총괄 매니저로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며 일주일에 200통의 콜드 세이즈 콜을 해 이명도 생기고 와중에 마케팅에서 한 100만원 가지고 4개월 만에 10% 유입률 상승을 이끌어내 외국계 대기업으로부터 50억 투자 유치를 받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 기업의 회장님에게 "그건 너같이 가난한 새끼나 쓰는 거야" 라는 폭언까지도 들어본 제가, 그랬던 제가 만 26살이었던 25년도 1월에 사업체 한 개에서만 1,300만원 매출을 찍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시스템으로 컨설팅회사, 범마케팅, 그리고 심리교육회사까지 3개의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설레면서도 공포스러웠습니다. 과연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대표라는 명함은 첫 3일 정도만 좋고 그 이후에는 지구처럼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해냈고 제 삶을 한층 더 바꿨고 제 가족을 지킬 힘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고 제 인생 최고 아웃풋은 유니크입니다. 제 직원의 삶도 바꾸고 있고 협업사의 매출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용기를 내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시작조차 불가능했겠죠. 마케팅을 하기 전에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을 버리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져가야 합니다. 사업을 10개 넘게 실패한 과거의 저처럼 단순히 이윤의 극대화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돈, 매출, 순이익이 아니라 고객 1000명 감동이라는 목표를 잡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거죠.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경지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제가 마케팅에 관해 아는 모든 것을 핵심만 담아 제한적으로 이 영상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더 이상 마케팅 책을 보거나 강의를 긁으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단언컨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행과 사업 문제, 이성 문제마저도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당신을 인간 심리를 마스터한 마술사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만 지금부터 어려운 용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 개념만 적용하셔도 세계 어디서든 나와 타인을 이해하며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제 다른 영상들은 전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중독되실 겁니다. 제 앞으로의 영상들에도 말이죠.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영원히 제 팬이 될 겁니다. 어차피 뒤에 내용은 길고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최소 5번은 다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은 각오가 없으시다면 더 이상 보지 마시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마케팅을 잘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당신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천국으로 가는 황금 열쇠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은 마케팅으로 10억 원을 벌고자 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만든 영상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인간 심리를 마스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는 영상이 될 겁니다. 행복이 최우선인 사람, 돈보다 고객 감동이 우선인 사람, 매출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람, 이익보다 신뢰가 우선인 사람, 간절하고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사람에게 적합한 영상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의 핵심 4가지, 그리고 마케팅, 2번째 킬링 컨셉, 3번째 SNS, 4번째 본질, 5번째 항복과 영서, 6번째 하드세일즈, 7번째 꿈입니다. 먼저 사업의 핵심 4가지 그리고 마케팅인데요. 사업의 핵심 4가지는 신념, 사명, 천명 원칙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 6개월 동안 적절해도 이 일을 할 건가? 이 2가지 질문에 올바른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업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에서는,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 때문에 인생이 파탄나고 파산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 모든 근본 원인은 신념, 사명, 천명 원칙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기반으로 한 이 4가지의 세팅이 사업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세팅해 두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잘할 수 있어도 필연적으로 폐업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제 신념은 나는 간절하고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꾼다, 믿는다이고, 제 사명은 나는 간절하고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지식을 공유해 고통을 없애준다이고, 제 천명은 지식의 격차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을 소멸시켜라입니다. 제 인생의 7원칙은 첫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다. 둘째, 솔직하게 소통한다. 셋째, 최고만을 추구한다. 넷째, 돈보다 사랑과 신뢰를 우선시한다. 다섯째, 고객 감동을 최우선시한다. 여섯째,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다. 일곱 번째, 아는 것과 가진 것을 타인과 공유한다입니다. 마케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은 킬링 컨셉입니다. 제 목표는 세계 최고의 카피라이터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아 헤맸습니다. 마케팅의 끝을, 카피라이팅의 끝을, 그리고 브랜딩의 끝을. 인스타 피드를 뒤적거리다가 그 끝에 이런 문장을 발견했죠. 세상은 동화가 아니니까 내가 동화 같은 세상을 찍어야겠다. 맞춤법도 틀린 문장이었지만 이 릴스의 주인은 28만 팔로워고 해당 릴스는 130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이게 마케팅, 카피라이팅, 브랜딩의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좋은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업 스승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죠. 이 문장이 킬링 컨셉이 왜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지를 말이죠. 그 근본 원인은 사명이 입어진 문장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고객의 마음을 울리는 단 한 문장의 컨셉, 킬링 컨셉이라고 지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킬링 컨셉은 탄식, 신념, 사명, 킬링 컨셉 이 순서를 거쳐야지만 도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동화가 아니니까 동화 같은 세상을 찍어야지. 세상은 너를 조연으로 보니까 주인공을 만들어줄게. 세상이 널 무시하니까 눈부시도록 빛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이죠. 이 짧은 문장들에서 고객은 단순한 문장이 아닌 약속을 보게 됩니다. 고객의 내면 깊은 욕망과 공허를 정확히 찔러 사고 싶다가 아닌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라는 소유욕을 창조해내죠. 이게 바로 킬링 컨셉입니다. 킬링 컨셉이란 브랜드의 철학을 담되 고객의 마음에 각인되는 한 줄의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죠. 킬링 컨셉은 나를 위한 말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그 제품이 말해주는 나의 이야기를 삽니다. 킬링 컨셉은 고객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돕습니다. 당신이 화장품을 판다면 단순히 피부를 좋게 해드립니다가 아니라 피부가 좋아지는 순간 나는 더 당당해진다가 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기능보다 이 제품이 나의 내면을 어떻게 반영해주는지 반응합니다. 그래서 킬링 컨셉은 늘 난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라는 감정을 줍니다. 그 감정이 충성 고객을 만드는 첫 감정이죠. USP는 기능, 킬링 컨셉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마케팅에서 늘 USP,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킬링 컨셉은 그 USP를 감정 언어로 번역한 문장이죠. 예를 들어 USP는 무자극 성분으로 피부 진정에 탁월함 이라고 할 때 킬링 컨셉은 자극적인 세상 속 피부만큼은 쉬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같은 제품이라도 하나는 기능 설명이고 하나는 고객의 하루를 위로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가격이 높아도 구매를 유발하는 글쓰기의 핵심입니다. 킬링 컨셉은 브랜드의 존재 이유를 고객의 시선으로 재해석합니다. 세상이 널 조연으로 봐왔으니 이젠 주인공을 만들어줄게. 이 말에서 우리는 단순한 응원 이상의 메시지를 봅니다. 브랜드가 고객의 존재감을 살리겠다는 선언이죠. 훌륭한 킬링 컨셉은 브랜드의 미션과 고객의 상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고객은 이런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브랜드는 내 마음을 안다. 나처럼 진심으로 생각한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즉, 킬링 컨셉은 제품이 아닌 정체성과 감정의 연결을 만드는 겁니다. 킬링 컨셉의 구조는 공감, 반전, 약속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에서 세상이 널 조연으로 보니까 여기서 현실을 인정해주고, 반전에서 주인공을 만들어줄게. 기대 전환을 주고, 여기서 우리가 약속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브랜드의 미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조는 마치 드라마의 기승전결처럼 고객의 심리적 낙차를 이용합니다. 감정의 골을 깊게 파고 마지막에 희망과 해결을 줍니다. 이때 고객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동반자가 됩니다. 킬링 컨셉은 브랜드 스토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킬링 컨셉은 상세 페이지의 헤드라인, 영상의 오프닝, 광고의 마지막 카피에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여러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죠. 단 하나의 문장, 감정을 건드린 것만 기억합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컨텐츠의 주제를 통합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잘 만든 킬링 컨셉은 고객의 언어로 공유됩니다. 그 브랜드,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브랜드야. 이거 딱 내 얘기잖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하나의 문화 형성으로 진화되는 걸 말합니다. 킬링 컨셉은 단순히 잘 쓴 문장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고객에게 건네는 작은 선언문이자 감정의 계약서죠. 브랜드는 말하고 고객은 반응하고 이 둘의 교차점에서 진짜 팔리는 메시지가 태어나게 됩니다.
킬링 컨셉이 없다면 당신의 브랜드는 수많은 쓰레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킬링 컨셉이 있다면 당신의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을 울리고 세계 최고가 될 잠재력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킬링 컨셉은 혼자서 다듬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문장 자체가 투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련되게 만드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SN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스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팔로워 이제 1000명도 안 되는 계정으로 조회수 18만도 찍어보고 현재는 1800명 팔로워에 최고 조회수는 지금 24.8만 정도 되는 스레드 계정을 익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한 달 총 조회수는 지금 170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전 마케팅 컨설팅 비용으로 고객 한 명당 2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직원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가르쳐서 2달 만에 스레드 팔로우 2,800명을 찍었고요. 그리고 1.5만 스레드 팔로우와 협업 중인데 이번에 꿀팁까지 공개할게요. 자, 스레드에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스레드를 쓰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금기사항은 첫 번째, 낚시성 제목만 쓰고 내용이 없다면 바로 외면받아요. 이 글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같은 과한 수식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과장된 카피는 가끔씩 쓰고 실제로 내용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남용은 고객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죠. 신뢰를 잃은 사람과 브랜드는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두 번째, 정보 과잉입니다. 글 하나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핵심이 뭉개지고 집중도가 떨어져요. 한 글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일관성 없는 톤 앤 매너는 팔로우 이탈의 지름길입니다. 유쾌하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전문가 말투로 바뀌면 독자는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스레드는 믿음, 명확성, 기대감을 동시에 줘야 합니다. 기본부터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퍼지지 않습니다. 반말을 할 건지, 존댓말을 할 건지, 차갑게 말할 건지, 부드럽게 말할 건지 정하고 그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SNS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그 일치성을 컨텐츠 정보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스알이 금지인데요. 스알이라고 스레드의 품앗이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팔로우하고 리포스트하고 하트를 누르는 것의 줄임말인데 이렇게 무작위하게 얻은 팔로우는 결국 구매 전환율에 도움도 되지 않고 우리가 이후에 고객 상대로 적는 글의 노출도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스레드 알고리즘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레드는 무엇일까요? 스레드는 짧은 트윗으로 소통하는 SNS입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인수하고 이번에 스레드를 출시하면서 더욱더 SNS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X와 스레드에 각각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을 때 X는 3, 4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면 스레드는 1, 2만 회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저는 X도 운영 중인데 글을 한 450개 정도 올렸는데 팔로우가 0이에요. 반면에 스레드는 지금 1800명 정도 되죠. 그냥 5000배 정도 조회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X가 기존 인플루언서들이 엄청난 팔로우를 찍어 누른 느낌이라면 스레드는 신생 사업가들에게 무한한 기회 창을 열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레드는 출시가 얼마 안 된 만큼 엄청난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데 스레드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10초 만에 조회수 10만 회를 뽑아낼 수 있는 SNS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자, SNS 중에서 X와 함께 가장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해서 무조건 강추드립니다. 결국 모든 SNS의 본질은 자신의 플랫폼에 최대한 사용자들을 머물게 만들고 그를 통해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형태로 수익 구조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글,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는 것들을 많이 작성할수록 팔로워가 늘고 영향력이 커지고 그를 통해 신뢰를 얻게 되고 그게 돈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레드는 스토리 기반 컨텐츠 마케팅의 최전선입니다. 자, 짧은 트윗이 한 줄의 임팩트라면 스레드 핵심은 맥락 설득입니다. 독자의 관심을 끌고 정보를 제공하며 행동을 유도하는 설계된 흐름을 구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스레드 글은 이건 저장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정보가 유익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감되거나 나를 표현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독자가 당신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 가슴에 울림을 느끼고 눈물을 찔끔 흘리고 당신의 글을 저장하고 리포스트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스레드의 기본 세팅법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나올 스레드 브랜딩과도 연결이 되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획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어떤 스레드를 만들 건지 내 목표는 무엇인지 팔로워를 통한 유명세인지 수익 창출이 목표인지 확실히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프로필 사진 이쁘게 꾸미고 최대 3줄로 본인 어필하는 3문장을 적어야겠죠. 팔로워만 쌓을 거면 상관없지만 이것으로 수익 창출을 할 거라면 랜딩 페이지를 프로필 링크에 연결을 해놔야겠죠. 다음은 이제 스레드 브랜딩인데요. 자, 스레드 기본 세팅법에서도 말했지만 스레드는 기획을 통해 브랜딩을 하고 가야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할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 브랜딩을 할 건지 이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은 인물 자체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비즈니스 브랜딩은 사업체를 중심으로 꾸려나가는 거죠. A그라운드의 김서한 대표님의 예시를 들면 퍼스널 브랜딩은 김서한이라는 인물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고, 비즈니스 브랜딩의 예시는 글램이 이제 글램을 홍보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각 분야에서 내가 참고할 만한 롤모델 계정이나 사업체를 선정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자신의 신념과 사명에 맞게 색깔을 바꿔서 만들면 됩니다. 자, 아직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면 퍼스널 브랜딩 계정을 먼저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회사가 말하는 것보다 개인이 말하는 게 뭔가 더 친근하다고 독자 입장에서 느끼기 때문에 조회수나 팔로워 늘리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에서 차별화를 일으키려면 신념이 필요하고, 비즈니스 브랜딩에서 차별화를 일으키려면 사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사명을 슬로건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잘하는데, 좋은 기업들의 슬로건의 예시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스트 시큐리티, 이제 알약 만든 데인데 여기서는 Make World More Secure, 쓱배송은 원하는 걸 원하는 시간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The Best or Nothing, 올리브영에서는 A Life Better, 현대차 증권은 Difference in Tomorrow, 맥널티 녹차에서는 Our Mission is Pure and Rich,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에서는 The World Recognizes You, 메가커피에서는 Coffee Makes Everything Okay, 아몬드 바크신에서는 Eat the Real, Taste the Real, 콘레드 서울은 Never Just Stay Inspired, 에르메스는 Less is More, 에미레이트는 Fly Better,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Win Your Day, 서울 럭 카지노에서는 Luck is your turn이고, 코코도르는 누구나 쉽게 향기 라이프를 누리다, 디어즈에서는 당신의 머릿결이 아름답게 빛나길이고, 사이클 해커스는 거인의 사이클을 해킹하라, 한국 AI 기술협회에서는 Make AI Easy고, 홈랩스는 Men Look Better. 인스타와 스레드를 세팅할 때 세 줄로 세팅을 해요. 자, 자기소개, 가치 입증, 슬로건, 이 형태로 말이죠. 심리 마술사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걸 예시로 들자면 자기소개에서는 마인드 유니버시티 대표, 그리고 가치 입증은 심리 상담사 1급, 그리고 슬로건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이행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로 세팅할 수 있겠죠. 제 사명은 나는 간절하고 베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지식을 공유해 그들의 고통을 없앤다 입니다. 새로운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이해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들어간 것이죠. 신념으로부터 도출된 사명감이 있는 슬로건 한 문장으로 고급 브랜딩이 되는 것이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 내 팬으로 만들고 위대한 기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슬로건 뽑는데 사활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회수를 미친듯이 폭발시키는 법인데요. 일단 평소에 스레드를 둘러보면 요즘 어떤 컨텐츠가 유행이고 뜨는지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이 많고 머리가 좋고 마케팅을 잘하거나 마케팅이나 카피라이팅을 배울 여력이 된다면 본인이 공부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단기간에 최고의 성과, 즉 가성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이런 경우에 벤치마킹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 하기 전에 글의 목적과 글의 독자를 설정하고 가셔야겠죠. 자, 스레드에서 이미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리포스트가 많이 되고 공유가 많이 된 컨텐츠를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기존 글에서 한 글자만 바꿔도 새로운 창작물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모든 천재는 모방에서 출발했습니다. 천재가 되기 전에는 모방하세요. 처음에는 100% 베끼고 그 이후에 본인의 색깔을 맞춰나가면 됩니다. 레벨이 올라오기 전에는 벤치마킹이 필수인 거죠. 자,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베껴서 성공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한 것을 왜 여러분은 하지 않으려고 하시나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스레드에서 벤치마킹 할 때 기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의 기준의 교집합에 있는 컨텐츠를 벤치마킹 하시면 안정적으로 조회수를 얻게 되실 겁니다. 같은 업종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가능하고, 국적도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나라에서 벤치마킹 하셔도 됩니다. 자, 모든 사업과 유행은 미국, 일본, 한국 순서로 대부분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벤치마킹과 더불어 스레드에서 가장 핫한 구조의 글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컨설팅한 업체 스레드입니다. 해외 웨딩 업체예요. 여기서 팔로우 150명으로 조회수 8.6만이 나온 컨텐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 글을 보면 다음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마인드 리딩, 위협, 가치 입증, 본문, 슬로건, 행동 유도 문구, 총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마인드 리딩입니다. 고객이 마음속에서 할 법한 소리를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자 결혼해도 될까? 라는 고객이 1인칭 시점에서 말하는 걸 읽어주는 거죠. 해당 업체는 해외 웨딩 컨설팅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구매율이 높은 30대 초반 예비 신부 대상을 작성했습니다. 글의 목적은 이들이 문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위협을 가합니다. 독자로 하여금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손해볼 듯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신부라면 무조건 필터, 결혼은 현실이다, 로맨틱한 드라마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걸린 냉정한 선택이다, 남자가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결혼 후 후회를 막심하게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연애 글이 아니다. 인생을 지켜줄 생존 가이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가치 입증은 독자로 하여금 이 글에 집중해서 읽게 만들기 위해서 필자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글은 530건의 해외 결혼을 진행하며 항상 신혼부부의 행복한 결혼을 바라며 일을 하는 대한민국 1호 해외 웨딩 컨설턴트 엄 대표가 작성했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후킹한 제목대로 본문에서 정보를 주면 풀어갑니다. 여기서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독자가 달아오르죠. 다섯 번째는 회사의 사명과 철학을 전달하는 슬로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은 동화가 아니니까 내가 동화 같은 결혼을 만들어야지. 기적 같은 결혼식을 선물하다. 이런 식으로 슬로건이 감동적일수록 고객은 더 흥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행동 유도 문구인데요. 독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팔로우하지 않으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거야. 팔로우했다면 축하해. 당신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될 거야. 해외에서 꿈같은 결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하고 싶으면 아래 링크로 와.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후킹하고 달아오르게 만들고 흥분한 독자에게 행동을 유도하며 행동에 따를 확률이 올라가겠죠. 자, 글에서는 단 5문장으로 후킹을 이끌어냅니다.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나머지 글들은 다 댓글에 연달아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면 독자가 피로감 느끼기에 이렇게 글에서는 후킹을 하고 댓글에 나눠 적는 것이 좋고, 이를 스레드 마케팅 용어로는 굴비 따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면, 저는 상식 파괴라고 해서 고객에게 뇌에 충격을 주는 카페로 주로 후킹합니다. 예를 들면 30대 남자가 예쁜 여자랑 결혼 안 하는 이유,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상식에 어긋나는 문장으로 후킹을 하면 클릭률이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로는 3개월 만에 팔로워 1만 찍는 법인데요. 제가 협업하고 있는 1.5만 스레드 팔로워를 가진 대표님의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최소 3개의 글을 올리셨고, 많이 올리는 날에는 독자들이 깨어있을 시간에 2시간 간격으로 최대 7개의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조회수가 잘 터진 글을 벤치마킹하거나 GPT를 통해서 주제와 글을 뽑아내면 다듬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셨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로는 글을 쉽고 빠르게 적는 법입니다. GPT-S라고 맞춤형 GPT를 만들 수 있는데, 스레드 전용, 제 마케팅, 카피라이팅 전문으로 정체성을 주입해서 만들어 놓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는 매월 투자하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 AI 기술협회 GPT-S 활용법에 관한 유튜브 영상 추천드립니다. 만약 GPT 유료 버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무료 버전도 충분하니 GPT 꼭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퍼플렉시티나 클로드랑 그록3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또 스레드에는 임시 저장 기능과 예약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 영감이 미친듯이 떠오를 때 예약을 가기시면 좋고, 좋은 카피라이팅만 떠오르셨을 때는 임시 저장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팔로우를 내 팬으로 바꾸는 심장글과 심장마비글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심장글이란 단어는 제가 만들어낸 마케팅 단어이고,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글을 말합니다. 고객이 가진 의문점 모두 나열해서 겹하는 글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심장글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이 열정을 다해서 작성하고 프로필에 고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 컨텐츠가 나갈 때 고정 댓글로 종종 심장글 연결하시면 됩니다. 심장마비글은 심장글에서 진화된 형태로 심장글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드러낸 칼럼을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이 심장마비 글을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스타인데, 릴스 터트리기 너무 힘드네, 조회수는 터졌는데 유입이 안 되네, 바이럴은 탔는데 매출은 바뀐 게 없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강사들이 유료로 제공하는 내용을 풀려고 합니다. 제가 익명으로 운영하는 인스타 계정은 팔로워가 8,400명 정도고, 100만 회가 넘는 릴스는 8개 정도 찍었고, 300만 넘은 거는 4개이고, 최고 조회수는 420만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컨설팅한 팀원은 이제 2달 만에 인스타 팔로우 1.1만 찍었고, 최고 조회수는 1,068만이 나왔었고, 총 조회수는 5천만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1,000만 조회수는 메타에서 날려버리고 522만 정도가 최고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 SNS 도합 팔로우는 3만이고 최근 8개월간 조회수는 약 1억 정도 됩니다. 큰 틀에서 다음에 내용들을 좀 다뤄드릴게요. 인스타를 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이 댓글 달라는 CTA는 고정 댓글의 달기입니다. CTA는 행동 유도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팔로우 해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장해주세요 등이 있습니다. 인스타 캡션에 CTA를 넣게 되면 인위적인 바이럴 컨텐츠로 인스타 알고리즘이 인식해서 해당 컨텐츠를 비노출시켜버립니다. 실제로 저도 5시간 만에 80만 회 찍은 릴스가 이것 때문에 날렸고, 팀원 같은 경우에 1,000만 조회수가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매니챗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요. 매니챗은 자동 댓글과 DM 전송 시스템이 합쳐진 겁니다. 현재 매니챗 댓글을 인스타그램 스토베스형 댓글로 인식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이제 매니챗은 쓰지 마시고, 쓰고 싶다면 소셜 비즈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소셜 비즈로 갈아탔는데 최소 사용료가 월 5,000원
이더라고요. 매니챗보다는 저렴한데 기능은 더 많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돈, 투자, 정치 언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 메타에서 돈과 투자에 대해 다루는 컨텐츠를 되게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요. 또 이제 특정 정치인 언급할 경우에 해당 컨텐츠가 비노출되고 반복될 경우 노출 자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광고 계정 자체가 정지 먹었었습니다. 이제 영상은 가로보다 세로로 꽉 채운 게 좋습니다. 100만 회를 넘은 릴스 중에 가로형 릴스보다 세로로 검은 화면 없이 꽉 찬 형태로 찍힌 게 비율이 더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스타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자, 인스타는 결국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더 자주 볼 릴스를 만들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레퍼런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인스타그램 릴스만 하루 종일 보면서 컨텐츠에 대한 감을 계속 잡으셔야 합니다. 잘된 컨텐츠들의 장점을 모두 다 필기하고 연구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해요. 저도 매번 그러진 못하는데 무조건 100만 회를 넘기고 싶을 때는 거의 3, 4시간을 써가면서 분석해서 업로드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잘된 컨텐츠의 기준인데요. 팔로워가 100만 이하면서 조회수가 100만 이상인 경우 저는 잘된 컨텐츠라고 보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모든 컨텐츠의 성공 유무를 판단할 때 크리에이터 팔로워 수보다 해당 컨텐츠의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면 이제 잘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구독자 0명일 때 조회수가 12가 나오면 잘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구독자가 30만인데 조회수가 3000이다. 잘 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인 것을 다 마스터하고 100만 회를 쉽게 터뜨릴 수 있을 때 자신의 창의성을 넣으셔야 돼요. 혼자서 자위하려고 볼 영상이면 상관없는데 고객에게 노출하고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일단 기본기부터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카피라이팅인데요. 카피라이팅은 종류가 많지만 본질은 결국 호기심 자극이에요. 우리가 스포를 싫어하는 이유는 스포를 당하면 호기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볼 이유가 사라지고 보더라도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호기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카피라이팅의 종류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득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 보면 여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봤을 때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상식을 비트는, 기존에 있던 상식을 비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멍청한 이유, 이런 식으로 천재 대명사인 아인슈타인 보고 멍청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클릭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위협이 있어요. 예시로 이제 중국 여행 갈 때 이거 모르면 납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해를 입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위협을 가하면 클릭률이 올라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득보다 손실을 더 고통스러운 손실 회피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 이런 위협적인 카피가 많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감성 자극인데요. 새아이의 엄마가 슈퍼우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식으로 새아이나 가지고 있는 엄마가 슈퍼우먼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면서 감성을 자극해서 들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지식의 공백입니다. 바로 일반적인 문장에 공백을 주면서 완성된 문장을 알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뭐 때문에 한 달에 해외여행 2번 공짜로 가는, 이런 식으로 아예 단어를 땡땡 이런 식으로 비노출시켜버리면 이게 궁금해져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초반 1초 후킹인데요. 초반 1초 후킹 카피라이팅과 비슷해요. 빠르게 1초 동안 상식을 비틀거나 위협을 가해서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썸네일을 통한 클릭률도 중요하지만 시청 지속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신 트렌드입니다. 계속 릴스를 보면서 지금 어떤 음악, 썸네일, 배경, 카피가 유행하는지 감을 잡으셔야 해요. 영상 길이는 3초에서 5초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기승전결 가진 형태의 스토리텔링으로 10초 이상은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유도가 있는데, 행동 유도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직접적인 방법은 대놓고 특정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팔로우하세요, 댓글 다세요, 구매하, 이런 식이죠. 간접적인 방법은 반대로 말하거나 필요성을 느끼게 해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예시로 뒤처지고 싶으면 팔로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간은 반발 심리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게 하죠. 제 팔로워 분들 선착순 5명한테만 혜택 드리려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해요. 특히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도 댓글 확인하라고 아까지만 행동을 유도해야지 대놓고 팔로우를 하라거나 댓글 다는 걸 영상 캡션에서 말하면 크게 좋지 않습니다. 댓글에서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장기술인데, 먼저 댓글 삽입이 있습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을 캡처해서 넣게 되면 시청 지속 시간이 올라가게 돼요. 특히 도입부에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빠르게 말하기인데요. 빠르게 정보가 제공되면 대부분 제대로 못 들어서 10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쇼츠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 영상은 10번이나 볼 정도로 좋은 영상이구나 하고 인식해서 더 많이 노출시켜주죠. 그 다음으로 이제 심장 릴스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팔로워를 빠르게 늘리거나 매출을 빠르게 늘리고 싶다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자신의 신념 사명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릴스를 최우선적으로 만들고 핀으로 그리드에 고정해 놓아요. 그 다음으로
떡상 릴스 원칙 1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칙에서 분석 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잘된 레퍼런스 그대로 형식을 모방해서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잘된 레퍼런스들의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도 돼요. 카피에 숫자를 넣거나 시작하자마자 카운트다운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 2, 1 이런 식이죠. 3 원칙은 신기한 장면입니다. 저 평소에 못 보던 신기한 장면. 예를 들어서 거대한 다른 나라들을 1초마다 넘어가는 장면. 4 원칙에서는 유행 음악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유행한 음악 넣기. 5원칙에서 유행 장면, 최근 3개월 이내 유행한 장면 넣기. 그리고 6원칙에선 박자 맞추기, 음악 박자에 맞춰서 장면 전환을 주는 거죠. 7원칙은 1초가 있습니다. 1초 만에 사용자가 영상 끝까지 보도록 강하게 호킹을 해주는 거죠. 8원칙은 앵이라고 하는 겁니다. 썸네일이나 도입부에서 사용자가 보고 바로 이해가 안 되게 하는 거죠. 9원칙은 스토리인데요. 본인이나 타인의 스토리를 넣는 겁니다. 릴스의 목적에 맞게 넣는 거고 10원칙은 감성이죠. 모성애나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11원칙은 이슈인데 최근 핫한 이슈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K-POP 데모 헌터스가 있죠. 12원칙은 상식 비틀기인데 기존에 통용되던 상식을 비틀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신나게 노는 군인, 하버드 출신이지만 책을 읽지 않은 장원영이 3년간 솔로인 이유, 30억 건물 쪽어 원룸에 사는 이유. 그리고 13원칙에서는 귀여움과 약점을 넣는 건데요. 사람들은 귀엽거나 약한 것을 선호하고 도와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여운 이슈로는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가 등장하는 거고, 약점은 심기루 회장님 시그널 강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강연이 끝나고 나서 다리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이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보고 좀 동정심이 유발이 돼서 유대감이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14원칙은 낯선 배경, 평소에 못 보던 낯선 배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원칙은 욕망을 자극하는 건데요. 인간의 3대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입니다. 그래서 제 팀원의 1000만 조회수 영상도 성욕을 자극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컨텐츠는 실패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본질인데요. 이 인생은 도대체 뭘까요? 또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는 본질은 뭘까요? 자, 인생을 요약하자면 감정이라는 야수를 길들이는 여정입니다. 자, 연애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성공도 결국엔 감정 컨트롤이 전부입니다. 나와 타인의 감정의 고통과 쾌락을 인위적으로 창조해내고 증폭시키고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그 능력의 발전 정도에 따라 성공의 크기가 결정이 되죠. 자, 사람들은 흔히 외부 조건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어요. 운이 좋아야 돼, 환경이 안 받쳐줘서 그래,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망가지고 누구는 올라갑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감정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 거죠. 연애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감정 때문이죠. 사랑은 기술이기 이전에 용기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멘탈, 밀당해도 휘둘리지 않는 중심,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자만이 관계를 리드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못한다고 하지만 실은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 컨트롤을 못해 혼자 상처받고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업인데요. 자, 사업은 감정 컨트롤 싸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이란 결국 공포와 욕망의 연속 게임입니다. 어느 날은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다음 날은 지옥 끝에 떨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돈이 잘 벌리면 들뜨고, 고객이 불만을 말하면 무너지고, 라이벌이 치고 올라오면 질투와 불안이 솟구쳐요.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은 대부분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죠. 성공한 사업가들은 단순히 전략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위기에서도 이성을 유지할 줄 알고,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사업의 본질은 감정적 반응을 전략적 대응으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망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면 생존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인데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 자괴감이 들 때, 사람들이 날 무시했을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 이 모든 순간의 공통점은 감정이 태풍처럼 휘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인생은 외부 사건이 아닌 내면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죠. 사람들은 멘탈이 무너진 걸 상황 탓이라 합니다. 하지만 실은 감정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무너진 거죠. 즉, 인생이란 감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패배한 결과의 총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정에 지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통제할 수 있어요. 보너스를 알려드리면 저만의 TDL, 이제 투두리스트, 이제 노트죠. 이걸 오랜 시간 동안 완성을 했고, 저는 이 노트를 TDL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TDL 게임 특징은 5가지인 단어 같아요. 첫 번째, 비즈니스와 퍼스널로 할 일을 구분한다. 일에 가짓수를 적게 보이게 하고 비즈니스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일기도 병행합니다. 유전자 오늘 조금이라도 발생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별표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그래서 첫 업무로 웬만하면 별표의 일을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하루에 최소 1가지 이상의 별표는 무조건 완수해야죠. 네 번째, 채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한 가지를 못했을 때 한 요소당 마이너스 10점을 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수했을 때만 100점을 받을 수 있고 저에게 보상을 줍니다.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렇게 채점을 하면 지루하고 보기 싫은 TDI 노트를 가지고 365일 매일 재미있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하기보다 보상을 얻는 게임이란 관점을 가지면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 다음에 휴식도 넣는데요. 저는 워커홀릭이라 휴식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휴식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일의 총량이 줄어들어서 억지로 휴식을 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투두 노트에 휴식을 넣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휴식만 하고도 100점을 맞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보통 월요일 하루만 쉬는데 위기에는 주 7일 15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3, 4박 정도의 여행으로 힐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컨트롤 기술인데요. 이건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은 관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억누르려 하지 말고 관찰자 시점으로 감정을 한번 바라보세요. 감정은 반응이 아니라 인위적인 해석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이 감정을 이깁니다. 두렵고 귀찮을수록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정은 그 행동의 결과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기상후 이불 계기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죠. 그 다음에 감정에 이름을 붙이세요. 불안하다는 감정을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흥분이라고 언어하는 순간에 감정은 지배력이 떨어지고 도구화가 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감정부터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무너졌던 모든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논리 때문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렸기 때문이죠. 중요한 기회를 날렸던 순간, 소중한 관계를 놓쳤던 순간, 다 다르지만 공통된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로 감정 컨트롤에 실패한 거죠. 반드시 명심하세요. 감정은 적이 아니지만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인생의 파괴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다른 질문 한번 던져보자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내 인생의 방향을 돕고 있는 건가? 방해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말이죠. 인생의 본질은 결국 이 질문에 매일 답해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감정 컨트롤이고, 감정 컨트롤을 잘하려면 게임화 시키면 됩니다. 인생을 게임화 시키는 순간 당신은 매일 도파민이 터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항복과 용서인데요. 이제 항복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끝까지 버텨. 이겨내야 해.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죠. 정작 인생에서 진짜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은 대부분 버틴 순간이 아니라 항복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복은 패배가 아니에요. 거짓된 자아와 싸우기를 그만두고 진짜 나에게 투항하는 일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인생은 말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인생에 에러가 난 상태라는 걸 모른 채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 에러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풀린 일이 있다면 그건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과거를 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돈을 두려워하며 돈을 갈망하며 결국 돈에 묶이는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에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결과를 내더라도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겁니다. 겉으로는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고장난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을 뿐이죠. 항복은 진짜 나를 보는 용기입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 시작될까요? 나 너무 두려워. 나 사실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였어. 이거 나 아니야. 진짜 나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쓴 가면을 벗는 순간 드디어 인생의 방향이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설계할 수 있게 돼요. 항복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자기 브랜딩의 시작이에요. 성공이란 진짜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세상에 입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항복은 에고를 죽이고 성장의 무대입니다. 거의 모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은 무너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무너짐에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고통을 그저 받아들였던 사람인 거죠. 항복을 선택한다는 건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받아들이겠다는 개방성, 그럼에도 다시 걷겠다는 용기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항복 없이는 책도 스승도 성공한 시스템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아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왕국은 자존심이 아닌 본질로 세워져야 합니다. 결국 성공은 진짜 나로 돌아가는 항복의 보상입니다. 버티기만 하던 사람은 무너질 때 처절하게 부서집니다. 하지만 제때 항복한 사람은 재설계할 기회를 얻죠. 성공이란 더 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내가 되는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잊었을 뿐이죠. 항복은 기억을 회복하는 첫 열쇠죠. 진짜 당신에게 항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모든 것을 내어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용서인데요. 사람들은 용서를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라고 묻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 하는 거죠. 용서는 단어를 해보면 되는데요. 받아들일 용이나 용서할 수입니다. 풀어주는 마음이에요.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일이죠. 타인의 잘못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 때로는 과거의 나를 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사이트는 용서는 약한 마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넘어서려는 강한 자의 선택이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더 이상 내가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의 과거보다 그 일로 인해 변해버린 나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되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를 품는 연민이어야 합니다. 용서는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용서는 남을 위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해방입니다. 제 행복과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말이죠. 부모님들조차 가난한 유전자를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경과 감사와 사랑으로 덮으면 됩니다. 이제 하드 세일즈인데요. 자, 세일즈는 돈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행위죠. 하드 세일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드 세일즈는 고객의 감정 상태를 강하게 압박해 지옥과 천국을 맛보게 해서 결제 안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도록 만드는 세일즈 말하고, 저 같은 경우에 세일즈 경력은 5년 정도 되고 이때까지 총 세일즈 성공률은 30% 정도 됩니다. 최근에 610만원의 서비스도 성공했습니다. 110만원의 서비스 결제한 이 고객은 완전 제 꿈의 고객에 가까웠고 과거에 나를 마주한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세일즈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 이 사람 내 손을 죽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일즈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나 너무 걱정된다. 당신이 부모님이랑 똑같이 살다가 죽을까 말이다.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제 눈시울도 붉어졌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담 후기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자, 하이터치 세일즈 창시자인 김석환 대표님도 저한테 세일즈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일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본에서 실제로 3천만 원에 거래되는 스크립트를 공개하고 이게 왜 좋은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세일즈를 사랑이자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지 않고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만 생각하고 세일즈를 걸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성공률도 낮고 실제로 성공하더라도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본질이 좋은 상태,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확신이 있는 상태, 내 가족에게도 권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만 세일즈를 시작할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세일즈는 아래 7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대체로 성공합니다. 세일즈의 성공 요건 7가지. 첫 번째는 정확한 타겟팅이에요. 잘못된 사람에게 아무리 시도해봤자 무의미해요. 공포와 탐욕이 분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반응하게 됩니다. 즉 그냥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해야만 하는 사람이 타겟이 되는 거죠. 애초에 될 놈을 붙잡고 조져야 합니다. 애초에 세일즈가 먹힐 사람한테 해야 하는 거죠. 맞는 사람을 분별해서 찾고 나한테 자발적으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부터가 세일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 자각과 감정의 증폭인데요. 먼저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 감정 증폭을 유발해야죠. 그 다음으로는 감정 설계 스크립트인데요. 이제 질문, 공감, 감정 증폭, 피드백, 제한, 시간 제한, 우려 해소 이 구성으로 갑니다. 이 흐름 없이 설명만 늘어놓은 세일즈는 팔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뢰를 확보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한다 느낌을 줘야지 고객은 마음을 열고 피드백을 받아들입니다. 사소한 디테일에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세일즈맨이 고객에게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잠깐 공유해 이 사람 나랑 비슷하네 라는 동질감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결단을 유도해야 되는데요. 결제 타이밍은 무조건 감정 몰입이 가장 높은 순간에 반드시 기한 또는 즉시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지금 아니면 혜택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등을 말해야죠. 그 다음에 제한의 명확성입니다. 자, 고객은 돈 쓰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성, 기간, 기대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죠. 그 다음에 우려도 해소합니다. 비싼 상품일수록 고객의 머릿속에 불안이 많아요. 이를 선제적으로 꺼내서 논리적, 감정적으로 해소해야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불만족하시면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1대1 코칭과 실전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무조건 됩니다. 저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일즈를 성공시키는 것을 스토리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A가 있다. A가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B를 찾아냈다. A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고 B에게 하소연한다. B는 A에게 그 문제는 지금은 불편한 정도이지만 조금 지나면 고통스러울 거고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평생 따라다닐 것이며 영원한 고통은 곧 지옥 같다고 설명한다. 그 A에게 그 지옥에서 평생 살고 싶냐고 물어본다. A는 절대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물어본다. B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그 방법은 A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거기에 덧붙여 이 방법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A는 제발 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하게 만든다. 결국 그는 얼마면 되는 거죠. 부족하지만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돈 원하는 대로 얻어내고 방법 알려. 이게 세일즈 스토리고요. 자, 세일즈는 고객의 고통과 행복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하드 세일즈 스크립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좀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이 스크립트는 당신의 본질이 있고 고객을 진심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신 천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돈만 뜯어낼 목적이라면 당신 악마가 될 거예요. 세일즈 성공률 순서는 문자, 전화, 화상회의, 대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최소한 전화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는 성공률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무료든 유료 세일즈든 설문지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환 대표님 진단 컨설팅 설문지가 있는데요. 이제 간단한 설문지조차 제출하지 않은 고객은 결제율이 매우 낮고 결제하더라도 악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드 세일즈 스크립트는 일본에서 3천만 원에 거래되는 스크립트를 발전시킨 것이고 세일즈 성공률은 30% 정도. 그래서 빨간색은 실제 멘트 부분이고 검정색은 설명, 파란색은 중요한 설명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일즈는 기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맞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초보라면 무조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가치 입증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드 세일즈 전에 무료 폭탄 메일, 심장마비 글 스타일이나 설문지 통해서 세일즈맨의 가치 입증이 완료된 상태여야 좋습니다. 만약 고객이 세일즈맨에 대해 잘 모르면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구조랑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녹음을 따면 직원 교육으로 쓸 수 있고 실패했을 때 복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전에 성공본을 듣고 들어가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또 피드백을 해주는 상담의 경우 고객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녹음해서 고객한테 전달할 수도 있어요. 자, 상담 종료 후 복습을 위해서 녹음하고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 참여 및 동기를 물어보면서 자기소개시켜요. 멘트는 상담에 참여하게 된 이유의 배경에는 뭔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목적이나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자기소개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같은 지점에 있던 것을 캐치해서 동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절대로 자기 자랑을 막 하면 안 돼요. 짧은 상담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도 던져주면 좋고 그다음에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허가와 유료 상품 제안할 가능성이 있으면 전달합니다. 제가 이제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유료 상품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하죠. 안심감을 주고 즉각 결정을 위한 우리가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상 진짜 원하는 것이나 목적식을 물어봐요. 구체적인 질문은 7세 이전에 부모님과의 애착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이가 안 좋았다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는지 물어보는 건데 부모님과의 관계 질문하는 거는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심리 쪽을 다루시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멘트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현황, 결과, 행동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좀 물어봐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의 노력 여부와 지식 수준을 파악해요. 자, 본인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책에서 어떤 정보를 본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이런 상담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번 더 들어가요. 앞으로 어떤 방법을 쓰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들은 거를 정리해주고 과제 탑3를 제시해줍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여기 이전의 대화에서는 절대로 먼저 피드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상대를 알기 전에 피드백을 하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긋난 피드백을 하면 신뢰를 얻지 못해요. 여기서 비로소 허락을 받고 나서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멘트로 지금까지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정리하면서 땡땡님이 이상하게 다가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피드백을 좀 드려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과제 탑3를 제시해요. 자신의 상품 제안으로 이어가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포트가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땡땡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리스크와 감정도 물어봐요. 고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멘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본인이 받는 리스크나 손해와 감정 어떠실 것 같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최악의 상황일 때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상, 진짜 원했던 것을 물어봐요. 고객을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가요. 1년 후에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3년 후에는요? 도달하고 싶은 이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에 도달했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으세요? 그 외에도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혼자서 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구체적인 질문으로. 자, 방금 전 말씀해주신 과제를 해결하고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각오를 확인하고 만약에 여기서 노라고 한다면 세일즈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질문하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땡땡님은 진심으로 이 과제를 해결하고 싶다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고 묻죠. 그리고 대답이 만약 아닌 경우 그러면 그게 있으면 현 상태는 변하지 않은 채 과제가 계속 당신을 괴롭힐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단계 제시와 유료 상품에 관심 있는지 물어봅니다. 멘트는 오늘 말씀해주신 땡땡님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저 유료 서포트가 있는데 관심 있으실까요? 라고 묻죠. 여기서는 그 고객이 성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단계를 담아요. 상품 설명에서는 고객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상품 설명 전에 고객이랑 비슷한 상황에 있던 후기들, 레퍼런스를 언급하면서 진행해주면 좋아요. 상품 설명을 진행하는데 가격 제시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서 가격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고, 그래서 만약 대답이 100%라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100% 미만이라고 하면 이게 우려가 숨어 있으니 이걸 털어버려야 돼요. 마이너스 요소가 뭐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우려를 만약에 땡땡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걸 좀 해소를 해주는 겁니다. 땡땡은 상대 우려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형태의 서포팅 등을 제안을 해보는 거고,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고 100%가 나온다면 다음 질문을 해요. 자, 다음으로 이제 가격을 제시한 땡땡이라는 이유로 시작할지 말지는 오늘 결단 내려주시면 괜찮을까요? 라고 해요. 고액 상품일수록 충동 구매해야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비즈니스는 결단의 속도가 중요해요. 가격을 제시하고 결제 방법을 정합니다. 가격은 당일 즉시 결제가 가능한 가격을 준비해두면 좋아요. 10%에서 20% 정도 즉시 할인가를 알려줍니다. 상품 설명이 진행돼요. 가격은 점진적으로 예고 없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가지나 3가지 상품 제시합니다. 결제 링크를 전달하면서 아래 멘트를 칩니다. 자, 이 과정들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드실까요? 뭐가 마음에 든다 하면 그러면 카드 결제랑 계좌이체 중에 뭘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더블 바인딩이라는 기술을 던져요. 이제 더블 바인딩은 선택지를 우리가 2가지를 좁혀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구매한다, 구매 안 한다가 아니라 구매는 확정되고 카드 결제일지 계좌이체 할 건지, 구매 이후에 확정된 상태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고객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힘드시면 성금 얼마나 가능하세요? 그래서 할부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순서대로 제시를 하고, 12개월을 마지막으로 웬만하면 이제 3개월 정도에서 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을 주는 멘트인데요. 자, 고객이 고민할 때 딱 한 번 믿고 따라오세요. 단언컨대 원하는 미래 제가 무조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려를 해소해 줍니다. 만약 변화가 없거나 불만족하시는 수강료 전액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인데요. 제 마지막 꿈, 제 사명 선언문은 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목숨 걸고 도전한다입니다. 삶의 비밀은 베푸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베푸세요. 그러면 굶주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 게스트하우스에서 거실에서 7명 정도로 지냈었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집주인이 이혼한 러시아 여자였는데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장기 투숙객들을 괴롭혔고, 가장 어이없었던 거는 다른 손님이 온다고 장기 투숙객 강제로 여행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마 피렌체 코스로 강제 여행 갔습니다.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했는데 억지로 보내더라고요. 당연히 여행비도 받지 못했죠. 이 일 이후로 러시아 여자를 좀 기피하게 됐습니다. 신용카드를 억지로 긁으면 로마랑 피렌체에서도 게스트하우스에 지냈는데 새벽 시간이었고 저는 혼자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게트 빵 한 조각 정도로 버텼던 것 같아요. 보통 돈이 생긴 날에 1유로짜리 빵을 하나 사서 하루에 2번 나눠 먹었어요. 이때 잘 먹지 못해서 지금 제 몸무게에 비해 18kg 정도 말랐었습니다. 그때 제 지갑에는 20유로 정도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다가오더라고요. 나 정말 미안한데 담배 한 갑만 살 돈 줄 수 있을까?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때 당시 제 지갑에 20유로 말고 10밖에 없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살면서 거지들한테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돈에 시달린 인생을 살았거든요. 직감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신이 나에게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대라고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자. 그냥 영어로 하면서 갑자기 간곡하게 탁해서 당과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기차를 놓쳐서 아침까지 버텨야 하는데 지금 너무 춥다. 담배 한 가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제발 도와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영어와 스토리텔링이 훅 들어오니까 마음이 약한 점 무너졌고, 그녀에게 얼마면 되냐고 물었더니 7유로를 부르더라고요. 사실상 제 전 재산의 절반 정도였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부들부들 손을 들며 7유로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너무 고맙다면서 가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좀 영어와 스토리텔링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7유로에 돈을 주고 나니 갑자기 절 평생 괴롭히던 돈에서 해방된 느낌이 들었어요. 7유로 가지고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아직 신용카드 결제까지 제가 매출을 낼 시간이 있다는 게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고 베네치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뭐라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에 와서는 유전자 온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천주교인 저는 베네치아 성당에 돌아와서 혼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저를 부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2문장을 미친듯이 반복하자 눈물 쏟아졌고 1시간 반 동안 오열하면서 계속 저 2문장 반복했습니다. 전화 이후로 저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서 생계를 유지했고 여행을 마음껏 다니고 굶은 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그때 당시에 부는 굶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1년 넘게 폭식하는 습관이 이어졌어요. 언제 굶을지 모르니까 배가 터질 때까지 억지로 먹더라고요. 부자와 가난했던 저의 차이점은 분명히 지식과 노하우 차이로 느껴져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업 관련 수강비로 1,7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이나 철학, 부처의 가르침 등 정말 닥치는 대로 정보를 획득했는데요. 그 중에 지금의 제 사업과 인생의 가장 바탕이 된 지식은 뉴턴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저는 이 법칙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작용으로 지배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발을 딛고 걷는 순간부터 로켓이 하늘 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물리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이 제시한 운동 제3법칙, 흔히 말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단순히 물리학 교과서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라고 아이작 뉴턴이 말했죠. 쉽게 말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상대 물체도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준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벽을 속으로 밀면 벽도 당신을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다는 거. 비록 벽은 움직이지 않지만 반작용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는 힘입니다. 여기서 철학적 고찰은 작용 반작용 법칙은 단순히 물리적 힘의 교환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와 시스템은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준 감정은 형태를 바꿔 나에게 돌아온다이고, 사회적 작용은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나도 변화의 반작용을 감내해야 한다. 생태계에서는 생태계 한 요소를 건드리면 다른 곳에서 반작용이 일어난다입니다. 작용 반작용은 모든 존재에 연결되어 있다는 증명이며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의 구조를 설명해주는 우주의 기본 언어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물리학의 기초 개념 중 하나지만 세상의 모든 상호작용과 균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대상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작용은 형태를 달리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세상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힘은 없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힘의 대가가 따른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감당하라는 말이 있죠. 저는 항상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제가 이룰 것에 현재도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나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욕을 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행위는 곧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칼 융의 동시성의 원리도 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죠. 칼 융의 동시성의 원리는 인간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두 사건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우연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절묘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하려 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전화했을 때, 꿈에서 본 장면이 다음날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났을 때,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소름 돋는 우연이라고 넘기지만 융은 그 안에 의미의 연결, 그리고 무의식과 세계의 상호작용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저는 제 생각, 말과 행동 전부가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온 우주가 결국 나임을 깨달았기에 타인의 도움을 베푸는 것이 나를 위함임을 알기에 다음에 신념과 사명을 가지게 되었죠. 신념은 나는 간절하고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꾼다고 믿는다이고, 제 사명은 나는 간절하고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지지, 공의, 고통을 없애준다입니다. 사명이자 제 단 하나의 꿈은 심리치료와 교육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서로 이해하며 모든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10년 후에 저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2035년에 마침내 억만장자가 되어서 포브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질문자가 저에게 당신은 꿈을 이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네 라고 대답하고, 또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제 모든 거를 치렀다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심장 마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더니 끈기가 좀 있으시네요. 앞으로 아래 고정 댓글 법마케팅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특강과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제 영상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저와 함께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데 함께 하시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처절하게 살아왔지만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 존재 자체가 기적인 당신에게 이 보물을 바칩니다.